안녕하세요. 대학은 괜찮습니까? 네 번째 시간, 미래의 대학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사진에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 대학의 해방 이후에 이제 대학이 생겨서 지금까지 가장 큰 변화는 대학의 양적 팽창, 그러니까 대학생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많을 때는 대학 진학률이 80% 넘는 그런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그런 진학률을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질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근래 한 십몇 년 동안은 지위가 점점 낮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수들의 자존감이 낮아지고, 또 지금은 학교가 많이 폐교 위기 뭐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고 있고, 또 인구가 줄어서 대학 정원보다 지금 태어난 신생아들이 훨씬 적다 보니까 이제 신분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도 느낀다고 해요. 또 온갖 규제들이 대학을 지배하고 있어서 대학이 어떻게 변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혁신이 도저히 통하지 않는 이런 것이 대학이다, 이런 인식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변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 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표에 보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OECD 국가 중에서 대학을 가장 많이 가는 나라가 어디냐, 뭐 여기 보면 우리나라가 1등이죠. 독일 경우에도 28%, 일본도 37%밖에 안 돼요. 2015년 OECD에서 만든 자료라고 그러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직업학교 제도가 발달돼서 직업학교만 졸업하더라도, 그러니까 실업계 고등학교만 졸업하더라도 쉽게 취직하고, 거기서 또 자기 개발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서 거기서 이제 무슨 자격증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따면서 상승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보장되어 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그때 대학 갈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원래 독일 대학은 공부를 직업으로 할 사람들만 가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였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만 독일에서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학위가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석사학위, 박사학위. 학사는 없었어요. 독일은 대학에 들어오면 교양과정이 없죠. 대학은 전문적인 교육시키는 곳이지, 학문 교육하는 곳이지, 교양과정, 우리나라처럼 뭐 영어도 하고 체육도 하고 또 뭐 철학 개론도 배우고 이러지 않는다. 그런 것들은 그럼 언제 하냐? 고등학교 때 다 하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입학을 하면 바로 학문을 직업으로 선택할 사람들, 혹은 대단히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뭐 변호사라든지 뭐 의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만 대학에 가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대학에 안 갔죠. 왼쪽에 보면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상급학교 진학률이 2006년, 7년, 8년 이때는 80% 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뚝 떨어졌어요. 2010년, 11년 이때. 지금은 70% 정도 됩니다. 왜 10몇 %가 떨어졌냐? 이제는 쉽게 대학 갈 수 있는 거예요. 대학이 정원을 못 채우는 대학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작년에 태어나는 인구가 25만 명이잖아요. 25만 명인데 25만 명에서 80%를 간다고 하면 몇 명입니까? 20만 명? 그럼 지금 정원이 50만 명인데 어떻게 30만을 줄일 것인가, 이 문제. 그러니까 지금부터 18, 9년 후인데 지금부터 준비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많은 대학들이 재앙적으로 붕괴되는 이런 시점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몇 년 전에 또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이 사태 때문에 이제 우리 대학이 또 새로운 어떤 변화를 맞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이걸 중심으로 해서 미래 대학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제가 하던 수업이에요. 제가 하던 수업을 사진 찍어 놓은 겁니다. 이게 줌으로 하는 수업이에요. 49명이 이 한 화면에 들어가 있어요. 한 화면에 49명이 들어가는 게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 수업을 아마 한 60명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수업이 되는 겁니다. 이런 줌으로 한 수업. 이 수업을 2년 반을 했잖아요. 네,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인원이 30명 미만이면 대면 수업을 해도 되고, 30명 이상이면 이렇게 줌 수업을 한다. 뭐 이렇게. 이 변화가 과연 일시적인가 혹은 영구적인가? 우리가 활자가 발명되고 지식과 정보가 문자로서 보존되고 전수되고 하는 그 시대에서 금속 활자가 만들어지면서 책이 값싸게 만들어지니까 책이 이제 확산되면서 또 생기는 어떤 변화들, 이게 다 기술적인 변화들이, 이걸 사회학에서는 기술 결정론이라고 하는데, 기술 변화가 사회 변화를 이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인터넷이 발달하고 또 개인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그 다음에 노트북,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환경이 바뀌니까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대학 교육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변화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나 하는 거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런 원격 수업하는 게 언제부터 시작됐을 것 같아요? 시작은 2000년대 초반에
것 같습니다. 어떤 계기로? 개인 PC들이 보급이 되고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그렇게 그럼 그런 수업이 허용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왠지 막혔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이 시작되고 통신이라는 게, 그 네. 통신이라고 하는 것이 무선 통신 말고 이제 컴퓨터 네트워크 통신이라는 게 만들어졌을 때, 네. 그때 내가 실험적이라고도 호기심에서 한번 해봤어요. 그게 이제 이겁니다. 이 왼쪽에 있는 게 PC로 국내 첫 재택 수업이라고 했는데, 이 1995년 3월 달입니다. 왼쪽 게. PC로 국내 첫 재택 수업. 이때 경희대에서 통신의 게시판 개설해서 정규 강의를 했다. 140명 수강 토론 형식으로 진행했다. 정보화 시대 앞서가자는 학생 몰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제가 하는 정보사회론이라는 과목을 만들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95년인데 그때 당시에는 교수가 내가 이런 과목을 만들겠다 하면 그냥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서 개설하겠다 하면 하게 돼 허용이 됐어요. 그래 정보사회라는 수업을 만들어서 정보사를 이해하려면 이런 수업 방식을 해봐야 된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인터넷은 없고 천리안이라고 하는 PC통신이 있었는데 그 PC통신을 쓰는 사람들이 일정 부분이 있었는데 그 학생들만 대상으로 해서 해도 되겠다 해가지고 이런 수업을 했어요. 이런 수업을 하니까 그때 경희대학교가 수원에 있는 그러니까 영통지구에 있는 국제캠퍼스라고 하는데 그 국제캠퍼스 또 서울캠퍼스 이 학생들이 지리적인 제한 없이 수업에 함께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수강 신청을 학교 전산실에 와가지고 했어요. 전산실에 와가지고 줄 서가지고 이제 수강 신청을 했는데 거기다가 천리안이라는 PC 통신을 한다 이런 수업 관심 있으면 수강 신청해라라고 해서 뭘 붙여놨더니 그걸 보고 학교 신문에 또 그걸 기사화한 거예요. 학교 신문 기사화한 걸 가지고 그때 이게 중앙일보에서 이렇게 낸 겁니다. 이 수업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 처음인지 아시아에 처음인지 전 세계 처음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많은 사람들은 저한테 독일이 이런 게 발달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 인터넷이 그렇게 우리처럼 발달되지 않다. 우리나라는 88 올림픽 이후에 정보 인프라가 굉장히 잘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깔아놓은 그 인프라로 지금 우리가 정보사회를 앞서가게 된 이런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앞서 있다라고 그랬더니 그럼 뭐 별 볼일 없나 보다. 정답은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환경에서 맞습니다. 독일이 이게 최고고 제 지도 교수가 여기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몰려가지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봤을 거예요. 근데 그냥 너무 솔직하게 답을 했죠. 그런데 보도가 되고 나니까 교육부에서 학교에다 전화를 했어요. 무슨 법적 근거로 그런 수업을 했냐. 법적 근거는 무슨 법적 근거.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보사회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이 방법을 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택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는 출석은 어떻게 체크하며 시험은 어떻게 볼 거며 수업 방식은 어떻게 하면 전부 다 보고서로 내라는 거예요. 보고서로 냈죠. 기사가 나고 난 뒤에 그 다음날 이게 그때 중앙일보인데 중앙일보가 석간이었어요. 근데 석간인데 그 다음날 이제 조간신문에 모든 신문에 다 조그맣게 다 났죠. 그게 특종이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왜냐면은 뭐든지 최초 이건 신문에 안 낼 수 없는 거예요. 그 기자들한테 제가 그랬죠. 당신들 이거 기사 내주는 바람에 내가 곤란하게 됐다. 그랬더니 이제 어느 신문사에서 교육부가 뭐 이러고 날 괴롭히고 있다. 그런 비슷한 내용을 썼어요. 그러니까 신문에서 썼더니 이제 교육부에서 저를 불러서 교육부 직원들 상대로 이걸 특강을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특강을 했죠. 특강을 하고 그게 그때 수업은 이런 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시험은 이렇게 할 거고 이런 것들이 지금 모아져 가지고 만들어져 가지고 그게 발전해 가지고 지금 사이버 대학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이버 대학이 생겼는데 오른쪽에 있는 이것은 뭐냐면은 국내 최초 재택 연합강의 그때는 재택 수업이라고 그랬어요. 집에서 한다고 해서. 이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사회학 개론이라는 과목을 갖고 일부러 전남대학교, 경북대학교, 경희대학교 이 세 학교가 연합에서 강의도 해볼 수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 학교 교수님들한테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수업을 했어요. 수업을 하는데 교수님들이 전부 다 이때는 천리안이라고 하는 걸 통해 텍스트 베이스로 할 수밖에 없었죠. 텍스트로 강의를 올리고 그 강의의 끝에다가 이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볼 문제, 토론 문제 이런 걸 올리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 답을 하는 거, 게시판에 답을 올리는 그게 출석인 거예요. 나중에 교육부에서 한번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을 본인이 하지 않고 동생이 한다거나 뭐 이러면 그러면 그건 어떻게 가려낼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그랬죠. 동생이라도 공부하면 됐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몇 개 대학이 모여서 이제 합동 수업을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사이버 대학이 생겼죠. 사이버 대학이 생겼는데 저는 이 수업을 할 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미래 대학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 얘기하는 겁니다. 정보사회가 되면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나이가 뭐 50이건 60이건 70이건 관계없이 새로운 거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대학 가지 않으면 특별한 것들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걸 평생교육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학습의 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그게 왜 가능하냐. 기술의 발전 때문에 가능하다. 인터넷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사이버 대학을 교육부에서 만들어서 이제 각 학교, 경희대학도 제일 먼저 사이버 대학 생기고, 한양대학도 사이버 대학 생기고, 뭐, 어느 학교 공과대학이나 어느 학교 뭐 경영대학이나 이런 것처럼 사이버 대학이라는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대학은 제일 쉽게 그게 학교에서 돈 버는 거니까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했죠. 그때도 제대로 방향을 잡아갔으면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 때문에 생긴 여기에 훨씬 앞서서 적응해 나가고 이런 것들을 세계적으로 주도할 수도 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줌 같은 거가 우리가 먼저 만들어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막혔어요. 이런 거 한다고 할 때 당장 교육부에서 무슨 법적 근거로 그런 수업을 하냐. 그래서 마치 제가 이제 불려가서 그런 걸 다 해명을 해야 되고 또 제가 무슨 죄 지은 것처럼 이래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환경이 바뀌어서 많은 이런 대학들이 생겼습니다. 예전에 제가 경희대학교에서 이런 수업을 할 때 미국에서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누구를 통해서 저를 방문했어요. 같이 해보자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뭐 제약이 많고 또 발전해 나가는 게 사이버 대학이라고 해서 고졸생들을 뽑아가면서 그 사이버 대학, 서울에 있는 사이버 대학이 지방에 있는 대학들하고 일반 대학들하고 경쟁을 하게 되는 구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하는 사이버 대학은 제가 대학에서 해봤지만 이건 실험적으로 해본 거고 이것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연령을 초월하고 또 지역을 초월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데 그렇게 안 됐어요. 그 와중에 이제 미국에서도 많이 이런 대학들이 생겼죠. 그래서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미래의 대학이라 생각하는데 미국에 이런 것들이 생겨서 coursera.org, edx.org, 또 그 futurelearn.com, 또 influent.com, udemy.org, prageU.com, thecrashcourse.com 이런 거, 칸 아카데미. 또 약간 형태는 다른데 또 미네르바 스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OSU라고 하는 것이 오픈 사이버 유니버시티란 말이죠. 각 대학이 이제 사이버 대학 다 만들면서 이제 해체됐죠. 또 유니와이즈, 유니스타디, 뭐 아카데미 리베라, 뭐 이런 여러 가지 KHCU 경희 사이버 유니버시티 말입니다. 이게 많이 있죠. 뭐 고려 대학도 있고 외국 대학도 있고 한양 대학도 있고 많이 있죠. 여기 대해서 우리 이런 것들이 나중에 미래 대학의 모습이 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기회 있으면 미국에 있는 미래 대학 여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코세라. 벌써 한국에서 이렇게 무크 같은 것도 그렇죠. 그런 거죠. 네. 근데 그런 것도 좀 체계적으로 뭐 할 수 있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것은 비용을 내고 수업 듣는 거가 있고 어떤 것은 뭐 무료로 하는 거가 있고 그렇습니다. 오른쪽에는 칸 아카데미라고 하는 건데 살몬 칸이라는 사람일 겁니다. 이 사람이 MIT 다녔을 겁니다. 조카가 미적분에 대해서 물어본 것 같아요.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조그만 칠판 하나 갖다 두고 거기에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해서 그래서 미적분을 가르쳐 준 거예요. 가르쳐 주고 그걸 보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조카가 그걸 보고 친구들한테 나눠줬어요. 그 다음에 삼촌, 그 다음 것도 가르쳐줘, 그 다음 것도 가르쳐줘 하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보람을 느낀 거예요. 보람 느끼겠죠. 점점 늘어서 많은 학생들이 자기 강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이제 다른 거 그만두고 이 강의를 본격적으로 했어요. 실적으로 뭐 딴 게 아니고 칠판에다가 써가지고 그 영상을 전송해 주는 거죠. 그런데 빌 게이츠가 자기 딸이 뭘 공부를 하는데 뭘 보고 하는데 이게 뭐냐 보니까 이 사람 강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 게이츠 이 사람 만나자고 했나 봐요. 살몬 칸을 만나자고 해가지고 만나서 당신 좋은 일 하고 있다고 들었다. 본격적으로 잘 해봐라. 근데 본격적으로 해보면 비용이 얼마나 드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100만 불 좀 주면 자기가 제대로 스튜디오 갖추고 해보겠다. 100만 불은 얼마나? 10억입니까? 근데 빌 게이츠가 알았다. 1000만 불 줄 테니까 제대로 해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칸 아카데미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하잖아요. 이렇게 발전하는 겁니다. 여기도 밑에 잠깐 보면 칸 아카데미 키즈. 그러니까 어린애들 뭐 동영상 66개월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칸 아카데미 한번 들어가 보면 찾아보면 또 여기 구독자 칸 아카데미 588만 명이네. 그 다음에 코세라도 그렇고 뭐 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의 교육을 대체한다. 왜 대체하냐? 기술의 발전 때문에. 이거는 미네르바 스쿨이라 미네르바 대학에 관련된 겁니다. 이것은 미네르바 대학의 왼쪽 그림 미네르바 대학의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렇게 올려져 있어요. 자료 준비하면서 들어가 보니까 첫 화면이 랭크드 넘버 1 가장 혁신적인 대학 전 세계에서 1위에
미네르바 대학에 올랐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대학이라고 하는데 대학이 됐는지 미네르바 스쿨이라고 아직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학교는 2012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들어졌고 2014년부터 학생 모집했는데 300명 뽑았어요. 2016년에 100% 온라인 세미나 방식으로 수업을 하고 세계 7개 도시를 6개월씩 돌아가면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등록금은 사립대 절반 수준이다. 이 미네르바 스쿨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런 미네르바 스쿨을 만든다고 하면 과연 교육부에서 허락을 할까요? 자, 이 수업도 제가 아까 줌으로 한 수업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수업하는 겁니다. 근데 교수는 샌프란시스코 있고 이렇게 모여서 수업을 하는 겁니다. 수업을 하는데 이제 위에 사진들이 있죠. 이 사진들이 이제 수업을 할 때 하는데 어떤 학생이 이제 질문을 하거나 뭐 답변을 하거나 하면 뭘 누르면 그 학생이 이렇게 크게 화면이 확대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는 겁니다. 캠퍼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비가 반도 안 돼도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1학년 1, 2학기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머물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전부 다 사람들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다 기숙사 생활을 같이 하는 겁니까? 네, 아니, 다 하지 않고 나뉘어져요. 지금 이제 입학 학생들이 많으니까 나뉘어져서 1학년 때는 샌프란시스코, 2학년 때는 서울로 오지 않습니까? 그 한 학기를 서울에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 학생들의 한 절반 정도가 서울로 온 거예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입학한 학생이 전부 다 여기 오지 않고 뒤섞이는 거예요. 2학년 1학기 때는 서울에서. 근데 이 학생들이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학생이 많지 않으니까 몇십 명 정도니까 집을 얻어서 거기에서 생활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양대학 옆에 있다고 그래요. 성수동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방갈로에 있으면서 한양대학교하고 협정을 맺어가지고 한양대학교 수업도 들어요. 그리고 주말 되면은 인도 학생은 뭐 오늘 인도의 밤 해가지고 인도 요리 같은 거 하고 또 오늘 뭐 태국의 밤 하면 태국 학생이 또 뭐 요리도 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미네르바 스쿨은 캠퍼스 어디냐? 우리는 전 세계 도시가 다 미네르바 캠퍼스입니다. 이렇게 해서 2학년 1학기 때는 서울, 그 다음에 인도, 그 다음에 베를린,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그 다음에 런던, 그 다음에 대만,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가지고 마지막 한 달만 샌프란시스코 있다가 졸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같이 방갈로에서 생활했던 학생들이 똑같이 다 인도로 가고 하지 않고 섞이는 거죠. 그 학생들은 학년도 좀 다를 수 있고 어떤 학생들은 베를린에 있고 어떤 학생은 영국에 어떤 학생은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이렇게 하면서 그 수업에 모여서 공부하는 그 교수들은 샌프란시스코인데 샌프란시스코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사실은. 샌프란시스코에 서버만 있고 그 교수는 시드니에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이 졸업할 때까지 전 세계 7개 도시들을 다 경험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그 공부뿐만 아니라 그 도시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도시에 대해서 배우고 또 그 나라 가가지고 사람들도 사귀고 맞습니다. 또 전 세계 모였다 흩어졌다고 하는데 이 친구들이 전부 다 갈 때마다 50명씩 새롭게 만난다고 하면 300 몇십 명이 자기하고 같이 같은 하우스메이트로 생활했던 이런 동지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해서 수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한샘이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높은 상속세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회사를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1조 3천원인가 주고 팔았다고 합니다. 팔고 그 비용으로 이런 미네르바 스쿨 같은 것을 만든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름을 태제대학인가? 라고 해서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뭐 한다라고 했는데 아직 시작은 안 했는데 어떻게 시작될지 저 관심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며칠 전에 신문에 난 건데 와튼 스쿨 뉴욕대가 MBA 코스를 이제 소위 말하면 재택 수업이라고 하는 거 있죠. 제가 했던 거, 그 재택 수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 와튼 스쿨하고 우리나라 경영대학원 어떤 학교 경영대학원하고 경쟁하면 우리나라 학교가 경쟁력이 있을까요?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 생각해야 될 게 지금은 안 되지만 나중에는 여기서 교수들이 강의하는 거가 제가 볼 때는 AI가 자동적으로 더빙해서 다 우리한테 그냥 언어적인 장벽 없이 다 제공해 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언어적 장벽이 가서 좋아져서 번역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나라 경영대학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저런 식으로 교육이 되면은 경영학에서 제일 똑똑한 교수만 살아남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제일 똑똑한 교수들 거가 보편화돼가지고 퍼지면은 소위 이제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승자 독식 사회가 되듯이 한 명은 좀 극단적인 경우고 한 100명의 제일 똑똑한 교수들 강의를 전 세계 지구인들이 공유하고 그런 형태도 되겠죠. 그리고 다른 교수들은 강의는 거기서 듣고 우리는 모여서 다른 일을 하자. 다른 프로젝트 다른 거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요? 보완적인 일을 찾아봐야겠죠. 또 하나는 거기하고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고 거기하고 협업해서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뭐 하여튼 그런 시도들이
많이 생기냐. 그것을 우리가 거부하면 결국에 낙오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근데 과거 혁신을 보면은 거부하다가 다 이제 도태되는데 그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면은 저런 강력한 경쟁이 있을 때는 우리는 어떤 보완적인 역량을 개발해야 되느냐. 네. 이제 새로운 역량 개발로다가 헤쳐모여 해야 되는 네. 그런 형태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쳐모여 해서 새로운 역량을 결집시키고 해쳐모여서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어내자. 이게 과연 우리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가능한가? 우리 교육부가 또 교육부의 관료들이 교육부의 지원 없이는 자생하지 못하는 이런 대학들의 환경에서 가능할까? 교육부 관료들이 많은 경우에 교수로 가죠. 그런 사람들의 시각, 그런 사람들의 비전, 뭐 이런 걸로 이런 데 대한 적절한 대응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내버려 두면 자생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내버려 두면. 그런 예를 제가 하나 봤는데, 유니와이즈라고 하는 회사인데, 유니와이즈가 뭐냐면, 이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하다 보니까, 왜 제가 이런 데서 조사를 하냐면, 제가 이런 원격 수업 이런 데 관심이 많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그 교육의 생태계를 바꿀 거다 하는 그런 고민들을 제가 사회학자로서 뭐 오래전부터 해왔었거든요. 제가 1995년에 원격 수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그런 원격 수업을 했더니 어떤 교육학자 어떤 교수가 나중에 그분이 교육부에 가서 대학 정책실장도 하고 그러셨죠. 근데 그분이 어느 시각 일간신문에 서로 페이스 투 페이스에서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수업이지 뭘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뭘 그게 무슨 수업이야.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공부해야 된다고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지식만 전달해주면 이거 인간 괴물 나온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언론사에다가 전화를 해서 거기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랬더니 뭐 안 해준대요. 그러니까 자기 필자 보호해야 된다고. 그래서 왜 내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매도당해야 되냐 했더니 독자인 안에 쓰래요. 그래서 나 독자 아니고 당사자다. 당사자 난이라고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래 썼어요. 그때 쓸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옛날에 전화가 나왔을 때도 똑같이 그런 이야기 했다. 전화가 나왔을 때도 전화로 어떻게 비인간적으로 어떻게 사랑을 고백하고 뭐 메시지를 전하고 하냐. 근데 지금 하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세상이 바뀌어가고 그 과학기술이 발달해 가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유리하게 우리 생활에 도움되는 쪽으로 활용할 것인가 뭐 이런 거 연구를 해야지. 그런데 대학 교육이 이걸 전부 다 바꿔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렇지만 대학 교육을 뭐 지리적인 여건, 또 경제적인 여건, 또 연령적인 여건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한테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일 아니냐 뭐 이렇게 썼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피터 드러커가 1990년에 어디서 이런 글을 썼어요. 앞으로 기술이 발전하면 30년 뒤에는 지금과 대학이 없을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1995년에 원격 수업을 했으니까 뭐라고 했냐면 25년 남았다. 피터 드러커가 이런 말씀 하셨는데 지금 25년 뒤에는 우리 지금 같은 대학 모습이 바뀔 거다. 그러고 나서 세월이 지나서 딱 피터 드러커 예언한 2020년, 30년 딱 지나서 그때 실제로 전 세계가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게 된 겁니다. 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예지력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게 맞아떨어졌어요. 대학을 들어왔는데 수학이 안 되니까 수학 과외를 받아야 되는데 과외 받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수학만 교육시켜주는 이런 인터넷 사이트가 생긴 겁니다. 그게 이제 이 유니와이즈라고 하는 건데, 이 유니와이즈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대학 수학을 가르쳤어요. 대학 수학을 가르치다가 스튜디오에 와서 교수가 강의하는 걸 찍어가지고 돈을 받고 볼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학 과목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미분적분도 있고, 뭐 통계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과목들이 늘어서 이제 제법 형태를 갖추게 돼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기초 수리대학도 있고, 수학교육대학도 있고, 공과대학도 있고, 상경대학도 있고, 자연과학대학도 있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점점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여기 이제 들어가면 과목 소개가 나오고 이제 그 과목 하나 하는데 또 돈이 얼마다 뭐 이런 것 15주 수업할 때 뭐 이 과목은 뭐 15만 원 내면 뭐 6달 동안 어떻게 하고 거기서 이제 과제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가 학점은행제 신청을 했나 봐요. 학점은행제 허가를 받은 겁니다. 학점은행 허가를 받으니까 원격 평생교육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들마다 평생교육원에서 거기에서 강의하는 거 그 학점화해서 그 학점이 모아지면 그걸 모아가지고 자기가 교육부에 신청하고 하면 그 학점은행제를 해가지고 대학 졸업장도 받을 수 있잖아요.
대학원 진학도 할 수 있는 이런 자격을 갖잖아요. 여기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대학이 된 거죠. 오른쪽 그림 보면 여기 학위 과정 및 수강 신청 있고 학습 지원센터 뭐 이렇게 있는데 패스트 강의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자연스럽게 생겨난 일종의 온라인 학원 같은 데인데 여기는 이제 이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을 대학이 못 해주잖아요. 대학이 못 해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원격 평생교육원에 평생교육에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학위과정, 수강신청, 기계공학과, 건축공학과 뭐 이런 것들. 제가 예전부터 어릴 때 건축공학과를 공부하고 싶었는데 이제 방법이 없었는데 대학에 새로 입학하지 않으면 여기서 이 건축공학과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내가 건축공학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커리큘럼이 다 짜져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 보면 기계공학과 뭐 전공공학 과목이 어떻게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기계공학, 전공과목 8과목인데 공업, 수학, 동력학, 연력학, 유체역학 뭐 이런 과목들을 이게 수강 신청이라면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런 과목들 수강할 수 있나 보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학점 따내면 이 학위도 받을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자발적으로 생긴 이것은 닷컴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co.kr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발적으로 생겨나는 이런 서비스를 우리 대학은 할 수 있나? 대학은 못하는 거예요. 못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릴 때 건축가가 되는 게 꿈이었기도 한데 건축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는데 또 대학에 건축을 공부하려면 대학에 들어가서 다시 건축과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게 이렇게 열린 겁니다. 건축공학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면 이제 어떤 과목들이 있고 그 과목을 신청해서 하면 나중에 대학 졸업장까지 받을 수 있는 이런 것, 이런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큰 변화가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이건 닷컴입니다. 그러니까 uniwise.co.kr인데 이 닷컴인 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거가 기존의 대학들이 커리큘럼을 바꾸고 커리큘럼 대학에서 바꾸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다 교육적 허가를 받고 이래야 되는데 또 인원 한 사람 늘리고 줄이는데도 전부 다 교육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런 것들이 자유로우니까 이런 것들 마음대로 과목들을 이제 개설할 수 있고 없앨 수 있고 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들을 얼마든지 열어놓을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미국에 있는 많은 대학들 거기에는 이제 비용을 내는 학교도 있고 아닌 학교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많은 그 교육 기회들이 제공된다. 이런 과목들을 지금 예를 들면 유튜브처럼 유튜브에 가면 좋은 강의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이 강의가 올라오면 이것들을 체계적으로 모아가지고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 번역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좀 더 완벽해지면 언어의 장벽 전혀 없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교수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고 가장 첨단의 수업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기회가 열린다. 그런데 그게 비행기 타고 가지 않아도 되고 수업료도 아주 적게 내도 되고 이런 것들이 생긴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교육부는 혹은 우리나라 대학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게 제가 볼 때는 미래의 대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95년에 제가 처음으로 이런 원격 수업을 하려고 했을 때 그때 상상했던 것이 지금 25년 지나서 실현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인터넷 세상이 되면 이런 세상이 오겠구나라고 하는 상상으로 했던 것이 이미 우리한테 이제 와 있습니다. 구글이나 아마존이 대학을 만든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대학들이 어떻게 여기에 대응할 것인가. 그러니까 구글 유니버시티, 아마존 유니버시티가 생겨난다고 하면 교육부가 이런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인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누가 해야 되나? 개인이 해야 되나? 이런 대학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했더니 당장 저한테 들어온 질문이 제일 많은 질문이 뭐라고 하냐면 학위도 주냐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때 권위 있는 곳에서 뭘 줘야 뭘 인정해 주는 것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대학에서 강의를 한다거나 이럴 때 자격 조건을 갖춰야 된다. 이러면 학위가 필요한데 그러지 않고 제가 저 집을 짓는다.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예를 들어서 건축학을 공부했다. 학위가 있든 없든 제일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제일 좋은 환경을 만나볼 수 있게 하고 구글이나 아마존이 체계적으로 만들 그런 교수를 모아가지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플랫폼만 열어놓으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만들어서 구글에 이제 강의를 올리고 아마존에 강의를 올리고 이러면 이런 것들이 모여져 가지고 자연스럽게 어떤 과목은 도태되고 어떤 과목은 더 이제 발전하고 또 그 발전하면 거기서 수입이 생기면 그걸 또 재투자해 가지고 더 좋은 강의를 만들어내고 이런 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 우리처럼 규격화된 이런 교육을 강조하는 이런 분위기 또 학위를 강조하는 이런 나라 이런 환경에서 과연 구글 유니버시티, 아마존 유니버시티에서 그런 것들이 등장하면 여기 대응할 수 있는 파워가 생길 건가 불가능하다 지금 현재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개인들이 나서서 모여서 그 파워가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지. 플랫폼 사업이라고 하는 게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끌고 가고 하는 게 아니고 장만 제공하고 거기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전부 개인이죠. 거기 강의한 사람들이나 거기에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나 다 개인들이죠. 그 개인들의 모임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게 기술의 혁신입니다. 그 기술의 혁신으로 만들어진 구글 세상, 아마존 세상 여기에서 교육도 바뀔 거다. 그러면 우리가 뭘 준비하고 어떤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교수도 물론이고 학생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대학의 미래 대학까지 살펴봤는데 과연 우리나라 대학들이 이런 변화의 흐름에서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보는 그런 여력이 있나.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도 교육부 지원한 돈 조금 더 받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 대학이 미래를 준비하는 또 우리 그 젊은이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 그런 쪽으로 우리 시간 낭비를 하고 예산 낭비를 하고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네, 그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 만약에 지금도 뭐 구글 유니버시티나 아마존 유니버시티처럼 거대 기업이 이런 교육 시스템을 만약에 독점이라도 한다면은 그런 부분에서 진짜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이 받지 못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금액적인 부분 때문에 독점이 뭐 나빠요? 나쁘다고는 못하지만 자, 그러니까 네. 구글이 독점하면 교육을 받을 사람이 비용 때문에 못 받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구글 때문에 교육을 못 받, 비용 때문에 뭐 연령 때문에 지역 때문에 뭐 언어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교육을 못 받는 그런 사람들 기회가 열렸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의 유명한 학자들 강의를 들을 수 있잖아요. 구글에 가면. 프레이그 유가 그런 거예요. 거기는 돈 받지 않아요. 구글이 독점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아직 모르는 거지. 지금 대학교에 있는 체제에 경쟁자 하나가 더 생기는 거지. 구글이 대학을 다 물리치고 자기가 혼자 독점된다는 거는 뭐 100년 좀 지나면 그렇게 될지 몰라도 지금 구글이 들어온다는 거는 경쟁이 하나 새로 생긴다는 거지. 미국 대학에서 온라인으로 수업할 수 있는 것들을 열어놨는데 그 열어놓은 것 때문에 혜택받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걸 하나 읽었는데 어떤 몽골에 있는 어떤 학생이 MIT에 있는 어떤 대학교에 들어와서 수업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수가 보니까 뭐 이런 부족한 면은 있는데 굉장히 상상력이 뛰어나고 해가지고 나중에 공부를 잘해가지고 MIT에 장학생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기회가 예전 같으면 있었겠냐? 불가능했다. 지금은 가능하게 됐다. 이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생겨날 거라고 봅니다. 대학이 전공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 교수가 저는 다 똑같다고 보지 않고 의대 교수랑 공대 교수랑 경영대 교수랑 문과대 교수랑 직업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런 것들은 이제 경영학이나 뭐 이런 사회과학 쪽에 많이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의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전통적인 그런 대학교가,에서 요구하는 어떤 뭐 자격증이라든지 이 자격증을 줘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그게 이제 생명을 다루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게 일반 사람들이 그냥 유튜브로 의학 지식을 습득해가지고 사람 수술하는 거는 그건 좀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좀 특수한 그런 학문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대학 영역이 계속 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1995년에 처음으로 원격 수업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시키고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한계를 벗어나보자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제가 전남대학교, 경북대학교, 경희대학교 이 세 학교가 모여서 수업을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확대시키다 나 25개인가 됐었습니다. 이런 수업 앞으로 미래의 수업 될 수 있겠구나 해가 저를 초청해가지고 제가 그 학교 가서 강연도 하고 뭐 이렇게 또 교수들하고 대화 나눈 적이 있었어요. 가장 열성적으로 그 세미나에 와가지고 저한테 질문도 했던 사람이 의대 교수들이에요. 특히 수의대 교수. 뭐 많은 자료도 준비하고 막 했었었는데 인터넷이 생기고 원격 수업이 생기면서 의대 교육의 혁명이 만들어졌다. 왜 그러냐? 예전에는 의대 교육을 할 때 슬라이드 보여주지 않습니까? 수술 장면 이런 게. 모든 자료를 그냥 교수들이 슬라이드 보여주고 그냥 걷어가면 끝인 겁니다. 그런데 그 수술 장면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도 유튜브에 들어가면 수술 장면 이런 것들 유튜브에 올라온 것도 많거든요. 물론 그렇게 교육받은 사람들이 수술하거나 하면 안 되지만 보조적으로 쓰이면 아주 좋은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 제가 해봤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중국에 있는 어떤 학생이 자기 아버지가 희귀암에 걸렸는데 이제 죽는 겁니다. 인터넷 찾아서 공부를 한 겁니다. 공부를 해서 그 다음 단계 자료를 찾고 그 다음 단계 자료를 찾고 그리고 거기에서 거기에 대한 전문가를 찾아내고 서로 자료를 보내주고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 진료를 안 하더라도 그냥 사진뿐만 아니고 동영상도 받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아버지가 나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사례로 만들어져 가지고 확산되면 그 아들은
돌팔이가 아니고 자기 아버지를 살린 거 케이스가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전문가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새롭게 발전되는 영역들이 있고 틀림없이 이런 과학술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면이 훨씬 많을 거다. 부정적으로 그걸 보고 돌팔이가 돼가지고 해악을 끼치는 것보다. 그리고 그 법적으로 엄격하게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뭐 자기가 다쳤는데 혹은 어디 아픈데 자기가 인터넷 보고 자기 아들 메스돼서 수술하고 할까요? 안 하리라고 봅니다. 겁이 나서. 또 하나는 이런 수업이 생기면 이제 대학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탓을 강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튜브 많이 돌아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난이도가 높지 않은 그런 강의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박사학위도 아니고 석사학위도 아닌데도 혼자 공부해가지고 이제 어느 경지에 오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강의는 들어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저는 긍정적인 면이 훨씬 많을 거고 그건 누가 평가하냐? 독자들이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기존에 있는 대학, 규격화된 대학이 주지 않는 새로운 영역의 교육의 장이 열린다. 졸업장을 받으려면 우리가 만들어놓은 여기에 따라야 돼. 라고 멈칫멈칫하는 순간에 정식으로 대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미네르바 대학 이런 학교가 뭐 1위가 되고 하듯이 이런 혁신적인 학교들이 많이 생길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미네르바 대학이 아직까지 정식으로 미국,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같은 대교협에 속해 있는 대학이다.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속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줄리아드 스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스쿨 아닙니까? 그 인스티튜트일 겁니다. 대학이 아니고. 처음에는 그랬지만 지금 줄리아드 인스티튜트 거기에서 학위도 주거든요. 박사학위도.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도 한예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한예종도 거기서 무슨 전문학사, 뭐 전문석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학위도 주지 않습니까? 그건 교육부 소관이 아니죠. 그건 문화체육부 소관으로 학위를 주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만들어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변화들이 많이 생겨서 서로 경쟁하고 도태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국가가 어떤 식으로 틀을 정해가지고 이 틀을 벗어나지 못해 딱 잡고 있다가 하면 원래 규정을 많이 만들어서 잡고 있는 거 그게 교육부로서는 좋거든요. 권력이니까. 그렇죠. 규제가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런 식으로 되다 보면 결국에 우리나라 학생들 아마존 대학으로 떠나고 구글 대학으로 떠나겠죠. 여기 빨리 적응 못하면 우리나라 대학들 나중에 붕괴된다. 아무튼 뭐 저런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으면 좋아졌지 절대로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고 대학들이 저기 어떻게 적응하냐 그거는 자신들 그 운명이니까 자신들이 정해야 되겠지만은 분명히 새로운 경쟁자에 대해서 자기네들도 대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교수마다 대학을 하나씩 만들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뭐 유튜브부터 이제 만들다가 그게 점점 커질 수도 있고 최근에 보면 가입자가 200만, 300만이고 매일 어떤 동영상을 만들어내면 거기에 구독자가 뭐 200만, 300만 명인데 매일 그러니까 접속자 그러니까 매일 그 강의나 방송을 보는 사람이 막 60만, 70만 되는 그런 강의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강의들 보면 그야말로 노력도 많이 하고 정보도 많이 얻고 그런데 매일 강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일 새롭게 쏟아지는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내일 해도 관계없고 모레 해도 관계없고 이런 게 아니고 오늘만 유효한 이런 정보들을 모아서 적절하게 전해준다.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들 증권 정보 같은 거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증권 정보 오늘 들어야 효과적인 이런 정보들을 모아가지고 전해주고 이런 것들 보면 그러고 나서 그런 정보를 정해주고 나서 거의 하루 종일 방송을 하는데 낮 시간에는 이제 전문가들 불러서 거기서 또 해석하고 또 코멘트하고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경제 이론하고 맞춰가지고 이제 분석하고 뭐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은 또 어떤 사람이 취미로 새로운 건축물들 사진 찍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모아놓은 사진들 소개하면서 거기다 설명 붙이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만들어가면 자기가 평생 다니면서 여러 나라 다니면서 만들었던 그런 사진들 소개하는 그런 것들 만들어주면 굉장히 인기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건축사 뭐 이런 것들 그 어떤 강의보다도 훌륭한 강의가 되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학문 영역 다 마찬가지일 거다. 예를 들어서 교수님 전공하시는 경영학 이쪽에도 각국의 유명한 회사들의 사례들을 하나씩 소개한다. 이런 뭐 1년 12달 매일 강의해도 충분하지 않는 콘텐츠는. 평생 해도 못하죠. 왜냐면 그렇죠. 새로운 회사들 계속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 분석해서 만들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또 영감을 얻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면 그게 하나의 대학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어떤 우산 속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교수로 취직을 해가지고 거기서 월급 받고 뭐 써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혼자 앉아서 대학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과학기술적으로 충분히 뒷받침이 될 수 있다. 이런 환경에 살 수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 대학들이 어떻게 적응하나 이런 것들 논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되냐? 미네르바 같은데 혹은 구글 유니버시티 같은 거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다 먹힌다. 굉장히 긴장해야 되는데 우리 대학들은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을 총장 투표권을 주냐 안 주냐 이제 이런 거에 발목 잡혀 있으니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학 교육의 변화 그다음에 앞으로 대학들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I could have